요즘 아침마다 눈이 이렇게 부어있네.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많은 분들이 피로를 단순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신장 질환은 보통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 수년 동안 조용히 손상되고 있는데도 뚜렷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런 기관들 가운데서 신장은 가장 위험한 기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 이후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에서 매우 자주 접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신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손상 대부분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지만 환자 본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많은 노년층의 신장이 이렇게 빨리 약해지는지,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초기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익숙한 음식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 영양 연구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 아주 특별한 채소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일해온 의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의사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같은 말을 하십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 질환이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다면 사람의 몸은 며칠 정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혈액 속의 독성 물질이 빠르게 쌓이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장을 거의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 간, 위장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신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의 매우 정교한 정수 시스템과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신장은 매우 많은 양의 혈액을 걸러야 합니다. 이 양은 수백 리터의 혈액이 신장의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 과정은 낮과 밤 내내 계속되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신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속 세포가 활동할 때, 약물이 대사될 때 매우 많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신장은 이러한 물질을 걸러서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신장은 그것을 더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더 많이 보존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다른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신장은 혈압 조절에 관여하고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빈혈이 나타나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에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을 상당히 많이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능이 약 30% 정도로 떨어지거나 그보다 더 낮아져야 비로소 몸에서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손상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60이 조금 넘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작은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일의 일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은 특별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의 신장 기능은 이미 걱정할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그분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고 매일 일을 하고 있었으며 식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신장이 이렇게 약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 질환의 특징입니다. 대개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병이 더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은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매주 여러 번 병원을 찾아가 몇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더 일찍 이런 신호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과 초기 경고 신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른 시점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요즘 신장 질환이 더 흔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해 동안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전문가들은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는 성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의사들에게 실제로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더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 가지 요소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당뇨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몸속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에는 매우 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존재합니다.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혈관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대개 매우 천천히 진행되지만 여러 해가 지나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진통제와 항염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관찰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이러한 약물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신장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함께 나타나면 신장의 기능 저하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신장은 종종 몇 가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은 때때로 매우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신호들은 문제를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사실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 소변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고 느끼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매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과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 비교적 전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보통 소변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변에 예전보다 거품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을 내린 뒤에도 그 거품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현상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시스템이 손상되면 원래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 분자가 여과막을 통과하여 소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위험한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줄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자주 나타난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보통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한 색을 띱니다. 만약 소변색이 매우 짙어지거나 때때로 붉은기가 보인다면 그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 조직 속에 물이 더 많이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나 발이 쉽게 붓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여러 해 동안 끼고 있던 반지가 어느 날 갑자기 더 꽉 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몸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여과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혈구를 만들도록 돕는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적혈구 수가 줄어들고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일 때 숨이 차기 쉬우며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이 신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신경계와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일부 독성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메스꺼움, 두통 또는 식욕 저하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미각이 변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익숙하던 음식들이 갑자기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래 지속되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축적되면 그 일부가 피부에 영향을 주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날씨 때문이거나 나이가 들어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신호들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가지를 느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신장 기능에 대해 매우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통 정기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이른이 조금 넘은 남성이었고 은퇴한 뒤 골프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발목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그의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진통제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진통제를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약물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과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식단 속의 소금 섭취량입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통 음식에 비교적 많은 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이나 육수 요리 혹은 발효식품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 나트륨의 양이 증가하면 신장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가공식품입니다. 많은 포장식품이나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에는 인산염과 같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식품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고 맛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노년층에서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서는 신장이 배출해야 할 대사산물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술 역시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몸의 수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여과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항상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계속되면 신장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러한 많은 요소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신장을 훨씬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들이 신장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매우 단순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비싸지 않은 세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많은 영양 연구에서 이 과일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세 가지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귤입니다. 신장에 좋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흔히 값비싼 식품이나 복잡한 건강 보조 식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대부분 매우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세 가지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그리고 귤입니다. 이 과일들은 특별히 희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성분들 때문입니다. 먼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매우 특징적인 보랏빛이 도는 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은 단순한 외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 항산화 화합물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신장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매우 촘촘한 미세 혈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할 때 신장의 혈액 여과 과정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장기적인 영양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혈관 기능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당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 성분이 상당히 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나 익숙한 과일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소화기관에서 일부 노폐물과 결합하여 그것들이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독소를 제거하는 부담의 일부가 장과 신장 사이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화기관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더 잘 작동하면 신장도 자신의 일을 조금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또 다른 유익한 식물성 화합물들도 많이 들어 있으며 특히 껍질 부분에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과를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이 과일의 영양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섭취해도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와 식물성 화합물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귤은 밝은 주황색을 띠고 있으며 매우 상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 뒤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자연 화합물 그룹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장의 건강은 혈액순환 시스템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귤은 또한 비교적 풍부한 비타민C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돕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에 맞서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면역 체계는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하루에 귤 1개에서 2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양입니다.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자연적인 당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일상적인 식단에서 간단하지만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익숙한 과일들 외에도 많은 영양 연구자들이 매우 높이 평가하는 채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브로콜리, 즉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오래전부터 영양 가치가 매우 높은 채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의료기관과 영양 전문가들은 브로콜리를 식단에 자주 포함해야 할 음식 목록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과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돕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상당한 양의 식물성 칼슘,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특정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2가지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은 설포라판이라고 불립니다. 설포라판은 세포 안에 몇 가지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연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하도록
돕고 간의 해독 과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신장이 걸러야 할 노폐물의 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합물은 인돌삼 카비놀이라고 불립니다. 이 화합물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세포를 장기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이 브로콜리 속의 비타민과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 그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가치 있는 식품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영양 상담을 받은 뒤 식단을 바꾸신 한 고령의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몇 번 식사에 브로콜리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식단에서 소금과 가공식품의 양도 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 지표들은 점차 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에서의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씻는 방법과 조리 방법입니다. 조리 방식은 우리가 이 채소에서 얻는 영양의 양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사오면 매우 간단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그대로 들고 물에 몇 번 헹군 뒤 바로 요리를 합니다. 이 습관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꽃송이들이 서로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안쪽에는 아주 많은 작은 틈이 있는 작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통째로 수도꼭지 아래에서 씻으면 물이 이런 틈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만 대충 씻으면 일부 먼지나 이물질이 안쪽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먼저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들로 나누어 자르는 것입니다. 꽃송이들이 분리되면 물이 작은 틈 사이로 더 쉽게 들어가서 훨씬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작게 자른 다음에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아주 간단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를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 몇 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약 1리터의 물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몇 분이 지나면 작은 이물질이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작은 벌레들도 꽃송이에서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한 물 아래에서 약 30초 정도 다시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한 단계만으로도 브로콜리는 상당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오래 삶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 특히 비타민 C와 일부 항산화 성분들이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이러한 영양소의 일부가 물에 녹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조리 방법은 바로 찌는 방법입니다. 찜으로 조리하면 브로콜리가 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약 3분에서 5분 정도만 찌면 브로콜리는 적당히 익습니다. 찜기가 없다면 냄비에 아주 소량의 물을 넣고 그 위에 브로콜리를 올린 뒤 뚜껑을 덮어도 됩니다. 냄비 안의 수증기가 브로콜리를 익히면서도 영양소가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적 흔한 방법은 올리브유나 약간의 식물성 기름을 넣어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일부 식물성 화합물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볶을 때 마늘을 조금 넣으면 음식의 향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더해집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다른 익숙한 식품들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달걀과 함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을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항산화 화합물이 함께 어우러지면 가볍고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찐 브로콜리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과류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동시에 몸이 지방에 녹는 일부 비타민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식단 외에도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신장이 혈액을 여과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고 여과 시스템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 하루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입니다. 물론 물의 필요량은 날씨,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간단한 습관은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약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 조절을 돕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신장은 몸에서 생기는 대사 산물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통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항염증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과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역시 신장의 작은 혈관을 포함한 혈관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손상되면 신장의 혈액 여과 능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에 포함된 기본적인 검사들만으로도 신장 기능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한 가지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일부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브로콜리가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식사에서 섭취하는 일반적인 양의 브로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양을 오랜 기간 섭취하는 경우에만 일부 특별한 상황에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단에서 브로콜리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은 일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브로콜리는 여전히 영양 가치가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습관을 줄이는 것, 그리고 블루베리, 사과, 귤, 브로콜리처럼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일상 식단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라도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지면 건강에 매우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의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실제로 매우 인내심이 강합니다. 몸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쉽게 고장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은 항상 적응하고 스스로 조절하여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아침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밤중에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대개 매우 쉽게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60이나 70이 되면 몸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변화들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 작은 습관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몸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몸속의 많은 중요한 시스템들이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혈압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은 더 규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도 낮아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오랫동안 자주 방해를 받으면 몸은 가볍지만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긴장이 축적되어 몸의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께 항상 식습관이나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수면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복잡한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연적인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면 그 생체 리듬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방법은 잠들기 전에 강한 빛을 내는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나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잠을 준비하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간단한 습관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 동안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의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한 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는 습관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질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건강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았던 많은 환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을 조정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몸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계속되던 피로감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이러한 변화가 어떤 특별한 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일상생활 속에 아주 평범한 선택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 조금 더 어두운 저녁 시간, 잠들기 전에 몸을 편안하게 하는 짧은 시간. 이 작은 습관들이 수개월, 수년 동안 수백 번 반복되면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수면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이 이미 늦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몇 가지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이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년의 분들이 아직도 자신의 수면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전달된 한 가지 정보가 때로는 그분들이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노년 건강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 70,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